한국인 과학자들이 모두 일을 중단한다면 지구의 기술 발전은 최소 12년 후퇴할 것입니다. 하버드 공대 데이비드 윌킨슨 학장의 이 발언은 사이언스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혁신의 중심지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인 1명을 채용하면 미국인 3명의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비밀스러운 공식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세계 기술의 두뇌가 된 대한민국, 그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을까요? 미국도 인정한 한국형 혁신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MIT 공대 총장이자 30년 경력의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미국 최고의 공학대학에서 평생을 바쳐 기술의 미래를 연구해왔지요. 그런 제가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의 기술도 멈춘다라는 말입니다. 왜 저 같은 미국인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겨울, 저는 세계 각국의 기술 혁신 지수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미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 세계 최고의 대학들, 그리고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할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특허 데이터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업 명의로 등록된 특허 중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의 발명자를 조사했더니 무려 28%가 한국인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인구 비율로 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수치였습니다. 미국 내 한국계 인구는 전체의 0.5%에 불과한데 말이죠. 두 번째 신호는 글로벌 기업의 기술 책임자들을 조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세계 100대 기술 기업의 연구소장 중 22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애플의 디스플레이 기술 책임자 김도윤 박사, 테슬라의 배터리 개발 총괄 박지연 박사, 구글의 AI 알고리즘 연구소장 이민수 박사.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문이 커져 저는 직접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최신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경쟁사 대비 38% 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기술의 개발자가 서울대 출신의 박지연 박사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요. 박 박사를 만났을 때 제 첫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겸손했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문제 해결 방식 덕분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후 구글에서 만난 이민수 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15% 향상시킨 핵심 기술자였습니다. 밤을 새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그런 훈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진 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등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원들은 모두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보다는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경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나사에서 있었습니다. 화성 탐사선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김태우 박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화성의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이 알고리즘은 사실 한국의 산악 지형을 연구하면서 개발한 기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모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만약 이들이 모두 일을 중단한다면 세계 기술 발전이 적어도 10년은 후퇴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저는 많은 의심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학대학 총장으로서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의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미국 언론들은 저를 비애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사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토록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삼성전자의 연구소,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과 끈기, 그리고 협업 문화였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의 말처럼 연구소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는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더 혁신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함께 일하는 문화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에서 본 학생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두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협업 문화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진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끈기, 혁신, 그리고 협업의 문화였습니다. 이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세계에 알려야 할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저는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 한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출신 엔지니어가 포함된 스타트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쿼이아 캐피털의 수석 파트너 마이크 존슨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 결정 시 창업팀에 한국인 엔지니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는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의 특허 데이터를 심층 분석했고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먼저 애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최근 5년간 등록된 핵심 특허 중 23%가 한국인 연구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은 한국인이 애플에서 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인 연구원들이 가장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한 특허 중 27%가 한국인 연구원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구글 검색 정확도를 평균 15% 향상시켰습니다. 구글의 최고 기술 책임자 수닐 피차이는 비공식 자리에서 한국인 연구원들은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죠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한국인 연구원들의 기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박지연 박사가 개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테슬라 차량의 주행 거리를 경쟁사 대비 38%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인 연구원들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지금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 런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팀의 핵심 연구원 5명 중 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알고리즘 덕분에 화성 탐사선은
지구의 지시 없이도 위험한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수집할수록 한 가지 패턴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인 연구원들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연구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MIT 내에서도 많은 동료 교수들이 저희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윌슨 교수는 공개적으로 윌러 총장의 주장은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비판에 맞서기 위해 저는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특허 인용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연구자들의 특허는 평균 인용 횟수가 일반 특허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발한 기술이 후속 혁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 중 한국인 연구자들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인 더 IPS에서는 지난 5년간 발표된 논문 중 19%가 한국인 연구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저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세계 기술이 발전해서 한국인들의 역할은 그동안 크게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연구의 진짜 전환점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이 미국에 설립한 연구소들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삼성연구소에서 저는 김성우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애플에서 10년간 일했던 전문가로 지금은 삼성의 미국 연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채용한 연구원들의 생산성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연구원들은 다른 국가 출신 연구원들보다 평균 32% 더 많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속도는 평균 41% 더 빨랐죠. 비슷한 패턴이 LG와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보스턴 연구소의 박태준 소장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끈기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단순히 한국인 연구원들의 우수성을 넘어 그 배경에 있는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방법, 그리고 끈기를 중시하는 문화가 세계적인 혁신가들을 배출하는 토양이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인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더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교육과 문화가 길러준 능력이 미국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발견은 저에게 더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미국의 연구 환경의 장점만을 결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두 번째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대학들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의 기술 정책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연구소나 대학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토록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 원천을 찾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평범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식 공부라고 생각했지만 수학과 과학 수업을 참관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문제마다 최소 3가지 이상의 해결 방법을 요구했고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동시에 길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수학 교사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르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런 교육 방식은 대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업들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대학에 제시하고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김정호 교수는 우리는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0번 시도해서 9번 실패해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육 철학은 한국 기업의 연구 문화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실패 사례 공유회라는 독특한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우리는 실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이 다음 혁신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샘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지만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을 새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단순히 노동 착취처럼 보였지만 곧 그것이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의 한 팀장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은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이고 때로는 게임과 같은 것이죠.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혁신 문화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이 더 나은 기회와 처우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공대의 한 교수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지만 그들을 붙잡아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세계 기술 발전에 한국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한국인 연구자들은 글로벌 기업과 대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현상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인재들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경력을 쌓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귀국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LG전자와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한국 정부는 브레인 환류 정책을 통해 해외 한국인 과학자들의 귀국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3,000명의 고급 인력이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들은 한국 내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연구소에서 만난 정승호 박사는 15년간 인텔에서 일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배운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결합하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연구자들은 글로벌 경험과 한국의 교육 배경을 결합해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한 팔로워에서 진정한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했을 때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연구소들은 주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뇌과학, 우주기술 등 최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케이스트의 양자 컴퓨팅 연구소장 박지웅 교수는 우리는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 연구의 방향을 또 한 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이 세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한국형 혁신 모델이 미래 글로벌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MIT로 돌아온 후 저는 공학대학의 한국형 혁신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동료 교수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사례들을 검토한 후에는 대부분이 이 아이디어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MIT 이사회는 이 제안을 승인했고 저는 한국의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의 교육 방식과 기업 문화를 연구하고 그 핵심 요소들을 미국의 교육과 연구, 환경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MIT 내에 한국형 혁신연구센터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20명의 교수진과 1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을 분석하고 그 핵심 요소들을 미국의 교육과 연구, 환경에 접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리콘밸리와 한국 대기업 연구소의 문제 해결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기술적 문제를 두 환경에서 동시에 해결하도록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실리콘밸리 팀은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문제에 도전했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평균 4.2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 팀은 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했고 평균 2.8개월 만에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팀의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이브리드 혁신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식 창의성과 한국식 체계적 접근법을 결합한 것으로 실험 결과 기존 방식보다 30%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센터의 연구 결과는 곧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우리의 하이브리드 혁신 모델을 자사의 연구 개발 과정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자사의 모든 연구팀에 최소 1명 이상의 한국인 엔지니어를 포함시키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MIT는 학부 교육 과정에 한국식 문제 해결 워크숍을 필수 과목으로 추가했고 하버드, 스탠포드 등 주요 대학들도 이를 따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훈련을 받았고 팀워크와 끈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구와 주장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교육 모델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해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은 타당한 부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한국 모델의 장점만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긍정적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 문제 해결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 협업을 중시하는 태도 등은 유지하되 과도한 경쟁과 장시간 노동 같은 부정적 요소는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센터는 2년 만에 MIT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를 출간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백악관으로부터의 초청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저와 함께 한미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위원회는 양국의 주요 기업 CEO들과 대학 총장들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글로벌 인재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미국의 창의적 연구 환경을 경험하게 하고 미국의 엔지니어들에게는 한국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참가한 엔지니어들은 귀국 후 평균 42% 더 많은 특허를 출원했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기술 협력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우주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고, 이 연구소들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서울과 보스턴에 동시에 설립된 한미 양자 컴퓨팅 연구소는 설립 3년 만에 기존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100배 높이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암호화, 신약 개발, 기후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은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세계 기술 혁신의 미래는 한 국가의 독점적 주도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접근법의 융합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에 1년간 방문 교수로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미국에 전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학생들에게 미국식 창의적 사고의 장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대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미래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 시각과 자국의 강점을 결합할 때 그들은 진정한 세계 기술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제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한국인 연구자들의 기여를 조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각국이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결합할 때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MIT 총장으로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은 세계의 미래를 밝힐 중요한 열쇠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정말로 세계도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세계가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MIT 최고 권위의 학자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을 확인하셨습니다.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 기술 혁신의 심장부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의 놀라운 영향력.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우주 탐사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에는 한국인의 두뇌와 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